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11월 12일 날 있었던, 증권학회의 글로벌 세미나에서 하버드 법대의 루치안 맵척 교수님이 ESG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PPT를 한글로 번역한 걸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치안 맵척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 올리면요. 하버드 법대, 경영대, 경제대학 세 군데에 다 적을 두고서 가르치시는 엄청나신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그죠? 요즘 시대의 핫한 키워드 3개 대라 그러면은 ESG, 메타버스, 핀테크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ESG죠. ESG는 뭐의 약자입니까?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이렇게 3개 되거든요. 근데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어떻게 Incentive Alignment, 즉 CEO가 쉐어홀더를 위해서, 그죠? 열심히 일하도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게 하느냐 하는 게 가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ESG에서 요즘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은 쉐어홀더, 그러니까 주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채권자라든가 레이버 유니언, 즉 노동조합이라든가 커스터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CEO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주인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또 효과가 있더라 하는 연구들도 많거든요. 또 노동자들이 해피해야지, 직장 일터가 해피해야지 회사가 잘 되더라, 그게 주주한테도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은 알렉스 에드먼즈의 Grow the Pie, 우리 책으로는 번역된 거로는 파이코노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계신 대가분이 또 그렇게 계신데요. 그분들의 주장이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대가 되는 곳에 이 루치안 맵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ESG 동심 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하게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말은 좋은데 허울은 좋은데 이걸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더라. 데이터를 가지고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증권학회 박광우 학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 루치안 맵척 교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모더레이터로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또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허와 실, 즉 ESG 동심 파괴가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버드 법대 루치안 맵척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해관계자 가버넌스,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들이 주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관점이죠.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지지 활동들도 또 현업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게 2019년도에 있었던 The Business Roundtable, BRT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2019년 8월에 애플, 존슨 앤 존슨, 얀센인가요? 그리고 GM, 월마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130여 개 상장 기업들의 CEO들이 모여가지고요. ESG를 선언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인까지 막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2020년 The Davos Stakeholder Capitalism Manifesto 그랬는데요. 다보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언이라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스 에드먼즈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학계에서 이런 ESG에 대한 지지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그 증거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주의들은 스테이크홀더리스트라고 보면은 이분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규범적 주장이 되겠는데요. 경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북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강제해야 한다라고 normative,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범적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증적 주장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경영자들이 벌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것이 주주가치에도 뭐 도움이 되더라 하는 발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외부 효과, 경제 용어로는 externality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염려들을 갈수록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특히 기후변화, climate 그런 것도 있죠.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들의 영향에 대해서 현재 많이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후에서의 무슨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홍수,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러는데요. 하버드 경영대 핸더슨 교수 같은 학자들은 이해관계자주의를 지지하면서 자본주의는 불타는 지구를 위해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루치안 백척 교수님, 제 소견에는 외부적인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나 제약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탄소세 등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등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다? 경제적 인센티브다. 우리 이쪽 방향으로 CEO들이 일을 했을 때 더 많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가, 그런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적인 법 제도가 중요하다. 법대 교수님이시니까,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관계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주의에 있어서 대안적인 alternative 어떠한 버전들이 이해관계주의 스테이크홀더리즘에 있는가 보시면, 첫 번째로 스테이크홀더리즘에는 계몽적 주주자본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은,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살펴줘야 한다는 생각이죠.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나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 이게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간 것이 없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주주 가치의 범위 안에서 그걸 뒤로 물르면서까지 이해관계자들, 노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채권단들이라든가 이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경영자들이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계몽적 주주자본주의는 그냥 기존의 주주자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다를 바가 없느냐?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저 노동조합들이 해피해야지, 노동자들이 해피해야지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게 결국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 주주도 또 근로자도. 그런 식의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기존의 자본주의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왜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단기 실적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 short-termism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몽적 주주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투자, 이것들은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주들은 경영자들이 단기 실적주의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을 경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들 주장을 하더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영자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한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최고 경영진들의 연봉 구조를 재조정하는 거죠.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재량권을 보다 더 많이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기 실적주의적인 인센티브를 그냥 둔 채로 막연하게 경영자들이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주의, 스테이크홀더리즘의 두 번째 대안적 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원주의적 이해관계자주의가 되겠습니다. 경영인들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독립적인 가중치를 주고 때로는 주주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100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자유재량에 맡겨버리면은 그들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인센티브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업 경영자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분석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시장을 분석해 보면요. 경영자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센티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교수님과 탈라리타 교수님의 논문에 나오는 바입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대부분 쇼더라 하는 겁니다. 경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거나 일하도록 의무 지워진 경우에서조차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를 들이대봤자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상당한 이해관계주의 구호를 백날 외쳐대도 결국 쇼더라 하는 겁니다. 그 증거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19년에 있었던 BRT, Business Roundtable, 거기에 참가해서 사인을 했던 CEO들, 그 대부분은 자기 회사의 이사회에 허락을 미리 받지도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BRT에 참가한 CEO들은 자신의 회사 정관의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노골적인 조항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고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처럼 주주의 서한에 사회정의를 얘기하시는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유명하죠? 그분은 어떨까요? 그분도 여기에 사인을 했지만은 BRT에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무슨 허락을 더 받거나 뭐 어떤 주주 여러분들 당신보다도 노동자가 우선입니다. 혹은 환경이 우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런 정관에다가 고쳐가면서 써놓거나 하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 이 웹척겐 탈라리타의 논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쇼라는 증거는요. BRT에 참가한 회사들은 모두 다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주가에만 연동시켰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와 연동시키지는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주들의 제안에 대한 응답, 공시하는 게 또 있거든요. 주주들이 뭘 제안을 하거나 이러면은 경영진들이 이제 응답하는 공시를 내세우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BRT에 참가했어도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주주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변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주들만을 위한 일편단심 민들레임을 재확인한 격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누구를 위해 협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웹척 카스티엘 앤 탈라리타 논문에서는요. 이분들은 지난 20여 년간 경영자들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죠. 경영자들이 PEF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 그것도 특히 법적으로 경영자들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혹은 협상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협상력을 사용하는지를 쭉 관찰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경영자들은 주주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득을 남겼지만은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는 나몰라라 하고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 라는 논문입니다.
후속 연구에서 이분들은 그런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후에는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19 팬데믹은요, BRT와 다보스 선언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주의 관련 움직임들 직후에 터졌습니다. 팬데믹은요, 이해관계자들이 주주들에 비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취약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얼마나 이해관계자들을 끔찍이도 위하면서 일하는지를 부지런히 알리는 발표문들의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의 연구는 1조 2천억 여원, 약 10억 달러 정도 이상 규모의 상장 기업들, 미국에 걔네들이 치른 M&A 100여 건들에 대해서 총 인수 금액으로 치면은 한 720조 원 정도 규모, 혹은 6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런 인수 합병 조건들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 보시면요, 이분들은요, 연구자들은 기업 경영자들이 다음을 위해 협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주주들에게 큰 이익이 가도록, 즉 인수 프리미엄이 총 1,000억 달러, 12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경영자 개인들에게 상당한 사적 이득이 가도록 만드는 거. 하지만 대체로 경영자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손보기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경영자들의 인센티브, 연봉 구조를 보다 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고칠 수 있을까요? 즉, ESG에 기반한 연봉이 가능할까요? 이분들의 연구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그러한 연봉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현재 CEO 연봉 지급 관행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테이크홀더들 다 반영하는 거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관행들은 경영자들에게 연봉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제가 반문할 차례입니다. 뱁척 교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혹자는 이해관계자주의가 유의미한 이득을 가져오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적어도 뭔가 긍정적이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자주의의 위험성. 첫 번째,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되겠습니다. 일부 경영자들과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주의를 주식시장의 단기 실적주의적인 압력, 즉 기관 투자자들이나 주식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경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 결과 경영자들이 이를 틈타서 방만해질 소지를 만들어줘 버립니다. 경영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경영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뻘짓을 하는 바람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압력을 덜 받게 돼 있거든요. 스테이크홀더리즘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래서 경영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을 내쫓거나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들만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집단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주주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비용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개혁의 열기조차 식혀버릴 수가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기업 경영자들이 제발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거의 성선설적인 믿음이라고 할 만한데요. 이건 제 첨언입니다. 이러한 동심 어린 바램들 때문에 오히려 정작 이해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의 열기마저 식혀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장치를 안 해도 저 천사들이 다 해줄 텐데 뭐 굳이 이런 노력을 하느냐 하면서 이런 열기를 식혀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 경영인들이 제발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공헌하겠거니 하면서 동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탄소세나 탄소 저감 보조금 관련 개혁들을 게을리하게 되겠죠. 이해관계주의적 회사란 결국 방만한 경영자들을 보호하는 과거로의 회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회사들의 문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해관계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방만한 경영자들을 보호하는 과거로의 회기더군요. 경영자들이 참호 속에 짱 박혀서 쫓겨날 걱정 없이 편히 살던 그런 70년대 경영자들의 행태 말입니다. 미국에. 진보인 것 같지만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해관계자주의의 회사는 단지 더 큰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이라고 그러죠. 이걸 안게 되고 집단 의사결정의 비용만 커집니다. 집단 의사결정, 그룹 싱킹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 아시죠? 시장의 실패, 그리고 외부 효과의 문제를 이해관계주의가 해결할 거라는 얘기는 허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이해관계주의적 회사가 이해관계자나 주주나 사회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상장 기업들이 이해관계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움직임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들 주장의 일부는 회사 경영진이 보다 무책임하게 만들고 보다 방만하게 만들며 진정성 있게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벌어지는 입법이나 정책적 압력을 비껴나가기 위한 꼼수, 교묘한 언론 술책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우리가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생각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안 그러면 방만한 경영자들의 천국이던 과거로의 회기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만들어온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보다 더 잘 작동하는 주주자본주의로의 진보를 막아버리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번역이 좀 부실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또 인간이다 보니까는 실수하죠.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상하다, 뭐 그런 거는 밑에 답글로, 요 지점이 좀 이상한데요, 뭐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을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루시안 벱척 교수님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논문을 직접 한번 접해보시고 한번 쭉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의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청취해 보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